아마 2018년경부터 여기 포럼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해마다 2차례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18년도와 지금이랑요, 이 제목은 똑같습니다. 남북미 관계의 변화와 과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마 18년까지는 아마 나쁜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최근 상황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남북미 관계가 한때 좋았다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어쩌면은 접하지 못하셨을 법한 이런 말씀들 많이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한국 사회가 분단 체제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좀 왜곡된 흐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좀 언론과는 좀 다른 이야기, 뭐 신냉전이라는 분위기 좀 느껴지시나요? 네. 신냉전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미러,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 대만, 뭐 이런 문제를 두고서 미러 사이에, 미중 사이의 대결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제는 이거지만 좀 최근 상황을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9월 25일서부터 오늘이 10월 6일이죠. 한 12일, 2주가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북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아마 이렇게 잦은 빈도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거리도 쏘고요, 중거리도 쏘고. 근데 아마 최근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이라고 하는 태천 지역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이요, 6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이틀 전에 9월 23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항공모함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 따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저 항공모함이 9월 23일 날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태천이라는 저 지역에서요, 부산까지의 거리가 딱 600km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봐라, 혹시 북한이 9월 25일 날 쏜 것이 어쩌면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저 로널드 레이건 함을 사실은 겨냥을 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의구심, 좀 아니면 질문, 이런 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서 9월 28일, 29일, 10월 1일 이 세 차례는 300km에서 350km 정도 비행하는 미사일을 쏩니다. 10월 1일이 아시겠지만은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계룡대에서 했습니다. 이때 28, 29, 10월 1일 쏜 거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 또 하필이면은요, 평양과 계룡대까지의 거리가 350km입니다. 이거 봐라. 혹시 이게 또 그러면은 만약에 사태에 비례해가지고 한국군을 겨냥을 하는 이런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한 차례 하게 하죠. 그리고 10월 4일 날 또다시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근데 이전까지는요 350km이고 600km이고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즉 4,800km를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쏜 것이 4,800km를 비행을 해서 태평양 한 바다에 떨어졌는데,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700km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가 한 6,000km, 2,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거는 괌과 평양, 아니 괌과 하와이 사이 인근을 겨냥을 해서 어쩌면은 한반도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발진기지인 괌 기지나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노리는 타격을 하는 군사 훈련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7시 반경에 또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한 발은 또다시 350km를 비행을 했고 또 한 발은 8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어제였죠. 하루 전날 로널드 레이건 함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10월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니까 돌아가다가 다시 북에 대한 무력 시위 이 차원에서 다시 동해로 어저께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즉 제가 쭉 해왔을 때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이런 성격의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북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대응 조치였다. 내 추측이 맞았구나 라고 확인이 오늘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한반도 상황은요. 한쪽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움직이면은 그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북의 군사적 움직임이 연달아서 나오고 항공모함이 돌아가다가 회항했던 것처럼 다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또다시 전개가 되면은 북은 또다시 거기에 맞는 군사적 움직임을 또다시 하고 그래서 오늘 미국의 발표는 뭐냐면은 북이 저렇게 나오면 이제는 전투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전투기를 전개하면은 아마도 북한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훈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미국의 전투기를 수와 맞추는 그런 훈련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올 하반기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아마 급격한 속도로 고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핵 정책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북에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 정책은요, 소위 말해서 선제 타격까지 염두에 두는 이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는 우리 자료실에 사실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집어넣은 내용인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심상치 않다. 역시나 한미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018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라고 하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리고 북미 사이에 싱가포르 공동 선언이 채택될 정도로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되었는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정반대의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한 속도로 악화가 되는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최근 신냉전 분위기, 미러 사이에, 미중 사이에 이 신냉전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2018년도에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최근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최근의 한반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요, 소위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개의 지역이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병합되는, 러시아 국가로 가는 주민 투표가 실시가 되었고 80%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푸틴이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 지역은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충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러시아 영토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이 충돌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그 전까지는요,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러시아 영토가 되는 순간 이제는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공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실이 우리 언론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크라이나가 어떤 과정 속에서 올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2010년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도요, 반으로 정치 세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친러시아 정치 세력, 한쪽은 친미국, 친나토, 친유럽.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친미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친러 세력과 친미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란색 계열은 친러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고, 빨간색 계열은 친미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어때요? 완벽하게 반으로 쫙 갈라져 있죠. 우리나라도 선거만 끝나면 영남과 호남이 반으로 갈라지듯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하죠. 그나마 우리는 영남 지역에 민주당 파란색이 조금씩은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완전히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완전히 파란색입니다. 이만큼 아주 극심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1.3%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친러 후보가 당선됩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버이 부대 연합 뭡니까? 촛불 집회 태극기 부대가 매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친러 정부가 등장하면은 이쪽 측에서 끊임없이 반정부 시위. 이거 전에 이전 선거에서는 또 근소한 차이로 이쪽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것도 이쪽에서 또 계속 반대 시위가 이러는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왼쪽에 보시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의 영토 확장사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지역 보세요. 1922년도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곳이 흑해로 튀어나와 있는 크림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인, 여기는 1954년도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이 됩니다. 1922년, 1954년 어느 시절이었냐면은 소련 시절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16개 나라로 구성된 연방국가였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소련 중앙정부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었던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떼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인데 소연방이라고 하는 하나 안에서 그냥 이쪽 우크라이나 지역정부로 편입이 되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향이 러시아이고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지지의 성향이 강한 지역이 분포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최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 지역입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는 돈바스 지역 일대가 되죠. 자, 어때요? 똑같이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은요. 2010년 대선 결과에서 러시아 지지세가 강했었던 이런 지역이었었고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떼어준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푸틴이 이번에 올해 2월 24일 날 특수군사 작전을 벌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주었던 땅 도로 돌려내놔라. 쉽게 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왜 푸틴은 이 지역을 다시 내놔라 했을까?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기를 이제는 병합을 선포를 해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나토 얘기 많이 아시죠? 나토는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 간의 동맹체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아시겠지만요,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의 나토와 소련의 바르샤바 전략기구라고 하는 두 개의 동맹체제가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바르샤바 전략기구는 사라지고 나토는 남게 되는데 이 나토가 올라오면서 이쪽 지역만 관할을 하는 거였었는데 점점 더 나토가 동쪽으로 러시아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2009년까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유럽 국가 중에서 이제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핀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조지아 4개 나라가 있어요. 자, 4개 나라의 공통적인 혹시 보이십니까? 어때요?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게 2010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요, 핀란드는 중립국가였습니다. 이쪽도 가입하지 않고 저쪽도 가입하지 않는,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 나토 가입 의사를 최근에 받겠습니다만은 2010년도까지는 핀란드는 중립국가였습니다. 두 번째, 벨로루시는요 아주 강력한 친러 국가입니다. 여기로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거 조지아는요 2008년도에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다가 5일 동안 러시아한테 박살나가지고 우리 나토 가입 안 해 라고 선포한 나라입니다. 자, 미국은 여기 4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였겠어요? 우크라이나였던 거죠. 그래서 2010년이 되면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나토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앞서 2010년 대선 결과에서 누가 됐다고 했죠? 친러 정부가 등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친러 정부이기 때문에 나토 가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죠. 자, 이제 미국은 10년도가 돼서 나토를 우크라이나까지 집어넣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들어오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반정부 시위가 이쪽 서쪽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2016년도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크게 열렸는데, 만약에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여러분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이것도 힘내세요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은 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왔겠죠. 그죠?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연출이 됩니다. 자, 서쪽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정부 시위가 이제 칠러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빅토리아 눌랜드라고 하는 미 국무부의 차관보입니다. 차관보는요, 장관, 부장관, 차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장관, 부장관, 차관은 정무직이고 실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단위에서는 최고 우두머리가 차관보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직 인사인 빅토리아 눌랜드가 이곳 우크라이나 여러분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예요? 굉장히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한 겁니다. 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저 반러 정부가 사라지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야지만 나토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시위가 전개가 되었었고, 그래서 14년 초에 이제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하고 있을 때 뭔 일이 있었냐, 14년 1월 달에요, 눌랜드가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랑 비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통화 내용이 뭐였냐, 만약에 이 정부가 거꾸러지면은 미국은 누구를 늘려야 되는 거냐,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는 거냐,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심각한 정치 개입이 진행이 되어 버린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한 결과 친러 정부가 결국 탄핵이 되고 새로운 친미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친미 정부가 들어서지 못해요. 이번에는 동부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게다가 동부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부당하게 내가 지지했었던 정부가 거꾸러지고 반대되는 정부가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면은 새롭게 등장한 친미 정부가 어떻겠어요? 그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겠죠.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곳이 앞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돈바스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이 그 앞서 봤었던 파란색 중에서 가장 짙은 파란색, 이 지역 돈바스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친미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친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위를 진압을 해야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대테러 작전을 전개합니다. 우리 언론에 그거 있었었죠. 촛불 집회 한창일 때 청와대 등에서 군부대를 투입할지 말지 논의했었다. 여기는 군부대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진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열받은 두 개의 지역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새로운 국가를 선포를 해버리게 되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란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진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2014년부터 돈바스 우크라이나는요, 내전 상태였습니다.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군대가 투입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저지해서 싸우는 내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9년, 20년 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가입을 선언을 하게 되고, 이 지역에 이제 나토 군대까지 동원돼가지고 진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된 결과 올해 2월 24일 날 푸틴이 군사력을 이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올해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과 4월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푸틴은 전쟁광이고 젤렌스키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최소한 이건 아니지 해서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차례 국회에서 학술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할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와가지고 토론장에 난입을 해서 너희들은 그래 푸틴이 잘했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푸틴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도 분석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요 푸틴은 전쟁광이고 젤렌스키는 평화의 사도라는 공식은 옳지 않습니다. 푸틴도 나쁜 놈이지만요 젤렌스키도 푸틴 못지않게 나쁜 놈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 지역의 소리 제주 4.3 못지않은 그만큼 학살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평화의 사도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요, 푸틴과 젤렌스키만 보는데, 혹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미국이 굉장히 깊숙하게 사실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정치 개입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정부가 꼬꾸라지고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내전으로까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이 내전의 책임에 미국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 세 가지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격화되자 그 정부에게 무기를 제공을 해서 돈바스 내전이 격화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역시나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지원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지금의 세계 질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대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돈바스 지역은 더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바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지 무세시키인지 몰랐다가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미 하원 의장 이름도 사실은 그다지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미 하원 의장의 이름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 8월 달에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할 얘기 좀 간단하게 하면요. 제 큰애가 고1입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얘기, 중국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어젯밤이었는데 어젯밤에 저한테 아빠는 대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질문을 왜 하느냐 했더니 이제 오늘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우리 딸과 하는 대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요, 대만은 국가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큰애가 그렇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국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네가 아는 중국은 어디야? 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중국 여기지. 자, 그러면은 대만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해서 어디 있는 위치를 모른대요. 제가 이제 폰에서 내려가지고 중국과 대만 위치를 보여줬어요. 중국이 이렇게 있고 대만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어. 우리나라 따지면은 물릉도 독도 정도의 크기. 그보다 더 못한 이 자그마한 나라. 자, 여기가 진짜 중국일까? 여기가 중국일까? 했더니 큰애가 당연히 여기가 진짜 중국이지.
자, 네가 말한 대만이 여기다. 했더니, 오, 그래?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국공내전이라고 하시죠? 모택동과 장개석. 그죠? 모택동과 장개석이 중국 본토를 놓고 내전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본토의 이 내전에서 누가 이겼어요? 모택동이 이겼습니다. 져가지고 장개석이 쫓겨난 곳이 이곳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제 딸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네가 보기에는 얘네가 이긴 거냐 얘네가 이긴 거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얘네가 이겼지. 자, 그러면은 얘를 국가로 인정해야 되냐 얘를 국가로 인정해야 되냐 물었더니 당연히 얘를 국가로 인정해야지 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 이 대만이 유엔에 가입돼 있었고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다 라고 말했더니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진짜? 왜? 당연히 저는 거죠. 당연히 국군이어서 패배해가지고 자그마한 땅으로 쫓겨난 나라가 아니라 얘네가 나라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얘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얘를 나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고일이라고 하는 세계사를 잘 보는 그 친구가 보기에도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당시는 미국이랑 소련이랑 냉전 대결을 펼치고 있었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있었고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있었고 그 당시 미국이 힘이 제일 셌고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이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편인 자본주의 국가인 대만을 편들어가지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우리 딸 여기 딱 한마디. 미국이 나쁜 거네? 이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미국이 나쁜 겁니다. 우리 고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애도 이 사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것이 중국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미국은 78년까지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7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수교를 맺게 됩니다. 수교, 즉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그 전까지는 대만과 미국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수교를 맺을 때 중국의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 개밖에 없다. 네가 우리랑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으면은 중국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돼. 이것이 요즘 언론에 종종 나오는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요 대만과 미국이 한미동맹처럼 미-대만 동맹관계였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던 것처럼 여기에 주대만 미군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과 수교를 하는 순간 동맹관계 없어지고 대만에 있는 미군 철수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미국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이렇게 국가 그 사람의 움직임을 국가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고위 관료들은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펠로시라고 하는 하원 의장, 의전 서열상 3위예요.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 3위의 서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만을 간다. 뭔 뜻이겠습니까? 국가로 인정할래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이때요 이게 8월 3일이었습니다. 8월 3일 낸시 펠로시를 실은 비행기가 말레이시아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전투기를 띄워서
그 비행기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2대가 대만 해협으로 직결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1대가 대만 해협으로 직결합니다. 사실은요, 이때 하마터면은 전쟁 날 뻔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군사력이 대만에서 집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중국이 뭐 했어요? 대만 포위 사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낸시 펠로시의 방안이 갖고 있는 의미다. 자, 제가 이 페이지를 일부러 집어넣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 대단히 잘못된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주변의 학자조차도 바이든조차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히 어디? 이겁니다. 바이든은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의 군 지휘관들은 펠로시의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 왜? 자칫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지휘관들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뭐예요? 대통령한테 좋은 생각이 아니니 말도 좀 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때 바이든의 얘기는 뭐냐?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뭐예요?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닌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네 생각이 옳지 않은 것 같아. 군 지도부의 견해를 거부한 겁니다. 뭐예요? 비록 적극적이진 않지만요. 아니 펠로시가 대만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말 한 겁니다. 정반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전혀 반대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든조차도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은요, 찬성했습니다. 즉, 미 행정부와 국회가 짠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마치 바이든은 반대했던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펠로시는요, 올해 4월 달에 대만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하필이면 4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 못한 거예요. 왜 4월 달에 가지고 있냐?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이 국가관계였다가 미중 수교 이후에 이것이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만과 국가대법 관계는 안 되니까 미국이 국내법을 만들어가지고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이 만들어진 게 4월 10일이었어요. 그 법안 제정을 기념해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원래 취지는 뭐예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나는 대만 관계법보다도 잘 이행되도록 돕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은 국가에 이제 열심히 해봐.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던 것이다. 이걸 얘기를 했고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대만 땅에서도 독립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제가 분명하게 장담했었습니다. 만약에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시진핑은 무조건 대만입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시진핑은 아마 절대로 대만을 안 때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묻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시진핑도 대만 금방 때리겠네요. 아닙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때릴까 말까가 핵심이 아니라요.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까 안 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이 되었건 5년 뒤가 되었건 10년 뒤가 되었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중국은 무조건 때립니다. 무조건. 왜냐? 중국은요, 아시겠지만요,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중국 주변부에 소수민족 특별자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의 독립이 인정되는 순간요, 모든 곳에서 독립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한테 가장 치명적인 국가 이익의 손상입니다. 제가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치인의 사고에서는요, 대만 독립을 아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때리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것이 대만 사태의 진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펠로시가요, 이번에 4월달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8월달에 간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 관계법을 강화해가지고요, 대만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대만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다가 무기도 팔아먹고, 그리고 대만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군사정책을 통해가지고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만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래서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만을 공격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요, 우크라이나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이용을 해서 개입을 해서 친미 정부를 세워내고, 이걸로 내전을 격화시키고 푸틴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때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요즘 농담삼아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돈을 벌고 유럽 국가들은 돈을 쓰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피를 흘린다. 똑같이 대만 위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돈을 벌고 아시아 국가들은 돈을 쓰고 대만 사람, 중국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펠로시가 방문을 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리랑 좀 멀리 떨어진 얘기였어요. 그죠? 한참 멀리 있는 거. 신냉전은 사실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않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냉전이 우리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만으로까지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요, 대만 정책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만 관계법은 7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만들고 있는 대만 정책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만과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대만과 동맹을 맺자. 대만 정책법이 통과되는 순간 정책적으로는요, 하나의 중국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중 관계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가 될 겁니다. 이것이 현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국 긴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위기가 고조되는 순간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죠. 당연히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했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 비상계획이 뭐겠어요? 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갔어요. 이때 CNN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한국은 대만을 지원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미국의 관심은요, 주한미군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미국의 관심은 한국 군대를 어떻게 이곳으로 보내지?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대만 충돌이 벌어지는 순간 한반도는 급격하게 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신냉전이 다른 나라, 먼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와 직결된 얘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었던 두 가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특히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까 했더니 한 사람이 이런 걸 합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정반대의 해석은 북한이 도저히 경제 위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대화에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틀려도 한참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북미 정상회담 제18년도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핵 없는 미사일을 쓰나 미사일이 없는 핵은 없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핵무기는 뭐냐면요. 핵무기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여러분, 수류탄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안전핀을 제거하고 팔로 던지죠. 수류탄은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류탄은 사람이 던져야지만 날아가서 터집니다. 핵무기도 똑같습니다. 다만 핵무기는 무거워서 사람이 못 던지죠. 핵무기를 운반시키는 운반 장치가 미사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사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사일이 없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 땅에다가 보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운반장치에 실려가지고 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핵과 미사일은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냐? 북한 인원들은 핵무기를 만들더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까지 개발하네. 이런 진짜 전쟁의 환장한 놈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지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만드는 순간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미사일은요, 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시험 발사가 있어요. 시험 발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는 미사일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는요, 일부러 멀리 보낼 필요가 없어요.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자기 앞바다에 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는요, 고각,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자기 바다에다가 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또 한 미사일은요, 발사 훈련이 있죠. 앞서 얘기했었던 9월 25일서부터 10월 6일까지는요, 시험 발사였겠어요? 발사 훈련이었겠어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은요, 이게 시험 발사인지 훈련인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쏘기만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 언론은 도발도발 난리를 쳐요. 시험 발사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공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시험 발사 무시하게 해요. 시험 발사는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발사를 가지고서 군사 도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군사 훈련과 군사 연습은 다릅니다. 훈련은 영어로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연습은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제 2022년 한국 프로야구가 곧 이제 시즌 마감이 될 겁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뭘 떠나죠? 동계 훈련 떠나죠. 전지 훈련 떠납니다. 훈련 가서 뭐예요? 달리기 할 것이고, 타격할 것이고, 수비할 것이고. 훈련은 뭐냐면요, 군대나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증진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자,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단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이란과 평가전을 갔습니다. 이거 훈련 경기라고 합니까? 연습 경기라고 합니까? 연습 경기라고 하죠. 그 연습 경기는요, 월드컵 본선과 똑같이 합니다. 전반 45분, 20분 쉬고 후반 45분. 그리고 국제룰, 국제심판. 실제와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자, 한미군사 훈련은요, 사실은요, 한미군사 연습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 신문을 보세요. 트레이닝이라고 안 나옵니다. 한미 밀리터리 엑서사이즈라고 나옵니다. 뭐냐? 이거는 연습이에요. 실전과 똑같이 합니다. 북한과 지형이 가장 유사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상륙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북한 사람들은요, 한미 군사 연습이 있을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어요. 우리는, 아니, 한미 양국의 통상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데 왜 지랄이야? 이게 아니라요, 군사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지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될 때는요, 북한 한 번도 대화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해라. 이게 북한의 일관된 요구였었죠. 자, 이것을 좀 사전에 깔고, 좀만 더 살아요. 여러분, 북한은 전쟁을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북한은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핵무기는 미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땅덩어리는 훨씬 조금해요.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 미국 쓰다 모아도 미국은 아마 폭삭 안 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은요, 미국 핵무기 한두 발이면 박살납니다. 북한은요,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놈들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느냐? 그거는요, 혁명 전통이라는 게 있을까? 북한이 말하는 혁명 전통은요, 북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일제시대 때 만주에 있는 수만 명의 일본 군대와 몇백 명의 무장을 가지고서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혁명 전통이 있어. 우리는 냉전시대 때 사회주의 강대국이었었던 소련과 중국의 무수한 내전 과정을 다 이겨내고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 사회주의를 지켜낸 혁명 전통이 있어. 우리의 혁명 전통은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으로 우리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혁명 전통이야. 이런 것을 북한은 혁명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때리면은 나도 똑같이 때리겠어. 이것을 보복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복 공격 능력을 키우는 거는 맞으면 때려 이것지만은요, 네가 나 때리면 나도 때릴 거니까 너 나 때리지 마,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94년도에 미국이 영변이라고 하는 핵시설을 폭격을 하려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김일성 주석이랑 친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평양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은 이번에 미국이 진짜로 너희를 때리려고 한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미국이랑 타협해라 라고 할 때 김주석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하고 나중에는 빤스까지 벗기려고 할 것이다. 그것만큼은 수용할 수가 없다. 차라리 전쟁을 하겠다. 이게 북한의 혁명 전통입니다. 네. 이것이 흘러서 이제 대결 과정에서 핵무기까지 만들게 되고,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핵무기를
만든 가면은요,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3년, 14년, 15, 16, 17 해가 갈수록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사정거리가 늘어나죠. 2017년도에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까지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이 7분인가요? 6분이요. 15분에 2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갔었고,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 제가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 훈련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이제 그 염두에 두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사대가 누워져 있고, 발사대 안에 통로가 보이시죠? 미사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쏘기 위해서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전이하는 고정도자동들이 아무 생각 없이요. 세상계 기상 장장거리 전략 안덕한 북북성 이형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넣어야시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라 하셨습니다. 이 미사일도 2017년도 2월달에 시험 발사 미사일입니다. 시험 발사. 그런데요, 미사일이 올라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지금 불이 붙죠.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일 발사대에서 솟구쳐 올라왔다가 잠깐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공중부양을 하다가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인데요. 얘는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 형태가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지금 정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 자, 이게 이 미사일이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미사일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사일 뒤로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미사일이 위로 올라갈수록 형체는 보이지 않고 연기만 보이고, 우리는 연기를 보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연기가 꺾였죠? 그죠? 연기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을까요? 미사일이 이동 경로를 급격하게 바꾸었다. 그죠? 이거 의미합니다. 자, 이게 이 미사일이 갖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미사일은요, 세워진 상태에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쭉 발사가 돼요. 얘는 뭐냐면은 발사대에서 압력으로 빵 쳐가지고 공중에 띄웠다가 떠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발사입니다.
자, 이거는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점화가 돼서 올라가는 이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개조시킨 겁니다. 아, 북한 얘네들이 잠수함 발사 기술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죠. 잠수함은요, 얘는 굉장히 독특한 물체입니다. 얘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얘의 위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미국 너희들이 우리 미사일, 땅 위에 있는 우리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미사일이 너희들에게 향해서 발사가 될 수 있어.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앞서 말한 너희들에게 보복 공격을 할 거야.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서 액체 연료 미사일이 있고 고체 연료 미사일이 있습니다.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은 고체,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은 액체. 이건 뭐예요?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뭐합니까? 주유하죠. 액체 연료 미사일 똑같습니다. 발사 명령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기름을 넣습니다. 얼마 동안? 1시간 반 동안. 통이 크니까 1시간 반 동안 주유합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ICBM이 날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30분입니다. 뭐예요? 주유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대신 고체 연료 미사일, 여러분 저거 어때요? 핸드폰, 찰칵, 윙, 바로 작동하죠. 고체 연료 미사일은요, 발사 명령에 떨어지면은 5분 안에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성능이죠. 자,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도 갖고 있겠구나.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으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5분 안에 북한에서도 미국으로 발사할 수가 있다.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미사일이 끊겼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체계 중에 미사일 방어체계, MD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MD는요, 사실은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 미사일이 이렇게 비행하는 거 보니까 10분 뒤에 일로 오겠네 해서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서 얘를 공중에서 쏴가지고 얘가 미 본토에 못 들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가다가 휭, 요격 미사일을 피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북한이 실전에서 사용할 만큼 개발되었는지는 전쟁이 터져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뭐예요? 자, 북한은요, 사정거리를 늘려서 미 본토로까지 떨어뜨릴 미사일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런 미사일 기술까지 보유를 하려고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네가 쓰면은 어떻게든 쏠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기술을 가진 북한의 미사일이요, 이제는 미 본토로까지 날아가는 지경으로까지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요, 상대 국가의 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겠어요. 때려가지고 없애는 겁니다. 하나는 때려서 없애는 거. 그 또 하나는요, 협상을 해서 없애는 거. 자, 혹시 기억하지 모르겠어요. 2017년 하필이면 그때가 또 트럼프 정부가 막 출범되었습니다. 그때 1년 내내 미국 내에서 때리자 대화하자, 때리자 대화하자, 1년 내내 그 논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원부터 북한 전원들이 하고 있는 미사일을 어떻게든 개발을 막아야 되는데, 때려서 막자, 협상해서 막자, 때려서 막자, 협상해서 막자, 이것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년간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11월 달에, 자, 11월 달에, ICBM 아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자, X축이 미사일의 이동 거리이고, Y축이 미사일이 올라간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겠어요? 시험 발사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발사 훈련입니다. 자, 5월 달에 북한은 시험 발사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8월, 9월 달 때요, 군사 훈련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때까지는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를 하다가 발사 훈련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2,700km, 3,700km. 앞서 제가 괌까지의 거리가 3,700이라고 했죠. 괌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실제로 쏜 겁니다. 최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때 굉장히 위태로운 한반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 북한이 ICBM을 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원래대로였으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다시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똑 떨어뜨립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시험 발사로 돌아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자, 미국이 때려서 막자, 대화해서 막자 이 논쟁하다가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제 방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년 11월 달의 일인데요. 2018년 2월 28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일인데, 자, 2월 중순에 하와이 미군 기지에 미국의 주요 사령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뭐예요? 테이블탑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 자, 군사 연습을 한 겁니다. 당연히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연습이었을까를 암시하는 하나의 문장이 이 기사에 나옵니다. 뭐냐?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그들은 북한의 은폐된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여기는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탑 엑서사이즈가 뭐였다는 거예요? 북한의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연습이었던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걸 해봤더니 성공한다라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겁니까? 실패하는 거야. 아,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얻어 맞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앞서 보였어요. 때리자 대화하자. 때리자 대화하는데 때리면은 나도 얻어 맞네.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대화하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 저놈들을 때려서건 대화해서건 없애야 하는데, 때리려고 하니 나도 얻어맞겠네? 안 되겠네. 대화를 해보자. 2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환장을 해가지고 북한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웃기는 소리고요. 그리고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이 와, 이제 대화밖에 방법이 없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6월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린 이유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세 가지였어요.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자, 세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양 정상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대요. 그죠? 자, 북미 관계 수립이 먼저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먼저입니까? 이걸 상관하면요. 북미 관계 수립이 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립이 먼저, 평화가 다음인 거예요. 자, 이들 두고 한반도 비핵화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호상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비핵화는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죠.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와 나의 신뢰를 가지고서 비핵화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북미 관계 수립을 하고 이걸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너와 나의 신뢰를 쌓아가지고 비핵화로 나아가자. 1단계 북미 관계, 2단계 평화, 3단계 비핵화. 이거를 합의한 것이 북미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변화예요. 이 전까지 뭐였는지 아세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북미 관계가 수립된다. 이전까지 너희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 반대가 심했죠. 그 반대 여론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못해! 해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28년도의 상황이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이후로 다시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고 과정에서 남북 대화도 열리지 않게 되는 상황이 제기가 되었었고 그 흐름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이제 결과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윤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리고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나라가 출범하잖아요. 그 나라의 외교와 관련해서 최소한 한 달, 두 달은 보고받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미 외교가 어땠고, 대중 외교가 어땠고, 온갖 것들 다 보고한 다음에, 아, 지금까지 이랬었구나. 우리는 그러면은 이 보고에 기초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대미 전략을 수립하고, 대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나야지만 정상회담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윤석열은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이 나 일본 갔다가 갈게 기다려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절대로 11일 만에 한 나라의 외교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바이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자 절대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뭘 합의했냐? 사실은 합의가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자, 이 규칙은 누구의 규칙이겠어요? 누구에 의한 규칙이겠어요? 누구를 위한 규칙이겠어요?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로 합의라는 모양새를 취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마디 말해서 이거예요. 미국이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위반하고 있어. 함께 가자. 중국이 위반하고 있어. 함께 가자. 이거를 합의를 한 겁니다. 미국의 대러 정책, 대중 정책에 100% 편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게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에요.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글로벌하고 포괄적이고 전략적이고. 자, 포괄 동맹은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전략 동맹 이명박 때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한미 외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설정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은 글로벌한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뭐였어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은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거였어요. 대북한 동맹이었어요. 대북한 동맹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글로벌한 동맹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에서는요, 왜 윤석열이가 나토 정상회 왜 가냐?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한미동맹은 글로벌 동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 갖는 모든 곳에 이제 한국은 따라가는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형식을 빌어서 참가하죠.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4개의 동맹 국가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왜 초청했겠어요? 나토와 아시아 동맹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본 것이 전략 개념입니다. 전략 개념에서요, 이게 나와요. 러시아는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 위협이다. 맞죠?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나토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차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토 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중국 어떻게 나오냐? 나와 마찬가지 규칙에 기반한, 그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도전 차원의 국가래요. 자, 이 문서에 따르면은 진짜 나쁜 놈은 러시아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중국이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결국 미국의 구상은요, 중국 저놈들을 때려버리자. 이거인데 지금 눈앞에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때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때렸던 어디야? 중국이야. 이것을 합의한 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였던 것이고, 나토만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같이 와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는 중국 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합의를 본 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였다. 이로써 신냉전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제 앞으로 미국의 모든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을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토 동맹국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과정이 만들어진 거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 올해 5월 현재 5월 달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한반도 옆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5월 달에도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등장을 했다. 이 과정이 윤석열 정부 소속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6월 달에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스텔스는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앞서 말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아직까지 그 북한에 대한 기습 공격에 대한 욕심을 안 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즘 윤석열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때리려고 하는 군사적 움직임이 탐지가 되면은 먼저 때려버린다. 이건데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10년 전에나 통하는 작전입니다. 앞서 자, 북한이요, 땅에 세워진 상태에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까? 이동식 차량에서 날아갔습니까? 이동식 차량에서 날아갔어요. 이 킬체인은 뭐냐면요, 지상발사 미사일, 땅 위에 고정되어 있는 미사일 기지 안에 존재하는 이런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가 쏘려고 세우고 있네. 그래서 미리 탐지해서 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은요,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식 기차, 이런 곳에 지금은 미사일 발사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변화된 환경에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며칠 전이죠. 북이 하니까 우리가 대응, 훈련한다고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을 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오발사고였습니다. 이거는요, 오발사고라고 언론에 잠깐 나와봤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태였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그 미사일이 민간인 살고 있는 아파트로 만약에 추락했다고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이요, 잘못해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 지역으로 떨어졌다. 전쟁 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8월 달에
미중 간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사실은 얼마 전에 한반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휙 지나간 겁니다. 네, 우리는 가슴을 쓰고 내려야 돼요. 네.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군대인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대북 전단까지 살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세계는 지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은 미러 전쟁, 미중 전쟁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한반도는요 4개의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러 전쟁.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돼요. 전쟁이 장기화가 돼, 앞서 제가 죽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베트남 파병처럼 우크라이나 파병을 요청할 겁니다. 만약에. 당연히 그러면은 앞서 말한 규칙 위반, 질서, 동의나 한국은 파병을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그런 순간 미러 전쟁에는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수리가요 폴란드로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폴란드로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방산 수출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무기가 폴란드에 판매한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순간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또다시 미러 전쟁에 한국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미중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앞서서 것처럼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은 가게 되는 것이고, 한국이 가고 안 가고와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출동하는 순간 중국은 주한미군을 때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겠죠. 그죠? 미중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북미 최근 위험하죠. 남북 위험하죠. 세상이나 한반도는요 4개의 사중의 전쟁 위기, 반드시 이런 전쟁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그런 구조가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북한이 얼마 전에 채택한 핵보유 법령의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공화국이 위협받을 경우에, 국가 지도부가 위협받을 경우에, 주요한 시설이 위협받을 경우에 핵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핵무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을 따라가지고 자동적으로 발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한 현무 오발 사고가 터져가지고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금강산 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역을 만약에 현지 지도하고 있었다. 자동 발사라는 얘기입니다. 자동 발사.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핵을 보유한 미러 중 영투 외에 이스라엘, 파키스탄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10개 정도가 있는데,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온전하게 공개한 나라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이것을 법으로 채택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이 최초로요 법으로 핵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을 공개했어요. 이 전문을. 북한이 공개한 거는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쏠 거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겠어요? 이런 경우는 쏘니까 이런 경우는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핵 선제 공격 내용이지만 또 하나는요 자신의 핵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거는 핵 보유국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 공개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핵전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핵전쟁 하기 싫으면은 이런 거는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최근의 군사적 움직임은요, 말 그대로 이런 경우가 되면은 때릴 거야. 라는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나 좀 때리지 마. 이런 데 동시에 내포가 되고 있다는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보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마지막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서는요, 비핵 협상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비핵 협상은 끝났습니다. 북한은요, 핵을 법제화했다는 얘기는요, 핵무기 비핵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2018년 앞서 얘기한 북미관계 평화 비핵화, 이게 비핵 협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는 비핵 협상은 없습니다. 이제는 북미 사이에 핵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협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앞서 말한 것처럼 미러, 미중, 북미, 남북까지 포함해서 충돌 가능성이 엄연하고 있죠. 아마 올 하반기 하면요,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한반도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시민사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런 겁니다. 신냉전의 유발자가 누구냐? 제 교구자는 한반도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신냉전의 유발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개입을 했고, 대만 문제를 부추기고 있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앞서 썼던 것처럼 사실은 최적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파기해버리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또한 미국입니다. 물론 북한의 행동을 잘했다라고만 볼 수 없죠. 핵서지 공격 위험한 정책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앞서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저는 미국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미국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 목소리들이 높아져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